전 세계가 지금 총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대급으로요.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이 무려 2조 8,87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4,250조 원인데 이게 11년 연속 사상 최고치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딱 맞춰 이란 전쟁이 터졌고 미국은 거기서 하루에 2조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오늘은 이란 전쟁 비용, 그리고 군비 경쟁이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전쟁이 빠르고 깔끔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쪽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몇 주면 끝난다고 했고 부시도 이라크전 비용을 20억 달러면 충분하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5조 달러가 나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이란 전쟁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나왔냐? 개전 첫 3, 5일 동안 펜타곤이 공식 발표한 비용이 113억 달러예요. 그런데 하버드대 린다 빌메스 교수는 실제로는 16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차이가 나냐고요? 펜타곤은 무기를 예전에 산 가격으로 계산하거든요. 쉽게 말해 10년 전에 100만 원에 산 미사일을 쐈으면 비용이 100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사려면 300, 400만 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개전 딱 4일 동안 미국이 쏜 페이트리엇 미사일의 수가 지난 4년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총량보다 많았거든요. 4일 대 4년이에요. 페이트리엇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재고 기준으로는 200만 달러인데 지금 새로 만들면 400, 5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탄약을 쏠 때마다 실질 손실은 장부에 찍히는 것보다 2배, 3배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얼마가 나가고 있냐? 린다 빌메스 교수 계산으로는 하루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이에요. 개전 후 약 40일간 총 비용은 최대 3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린다 교수는 비용을 단기, 중기, 장기 총 3단계로 나눴어요. 전쟁이 끝나고 4년에서 5년 안에 나가는 중기 비용부터 볼게요. 이번 전쟁으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 20곳 이상이 심각하게 파괴됐어요. 이걸 복구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죠. 거기에 소진된 무기를 다시 채워야 하는데 방산업체들과 이미 수백억 달러짜리 대형 계약을 맺었어요.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인프라를 재건하고 비축량을 보완하며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작업을 한꺼번에 그리고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수십 년에 걸쳐 나가는 장기 비용도 얘기를 해야 해요. 지금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군이 약 5만 5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장에서 독성 물질, 오염된 환경, 연소가스 등에 노출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팩트법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서 생긴 질병, 암,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 전부 평생 보상 대상이에요. 1991년 걸프전 참전 용병 중 37%가 지금도 평생 장애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 이번 전쟁도 비슷한 비율이면 5만 5천 명 중 2만 명이 평생 국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총합이 얼마냐? 린다 빌메스 교수는 단기 플러스 중기 플러스 장기를 다 합치면 최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일 거라고 전망해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 전쟁이 미국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시프리 보고서로 돌아가서 전 세계 군비 지출이 2조 8,87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찍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유럽이 14%나 급증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2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그리고 미국이 진짜 우리를 지켜줄까? 라는 불안감이죠. 트럼프는 집토 동맹국들한테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국방비 내놓으라고 압박했어요. 이 말에 유럽 국가들이 진짜로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자립의지가 생긴 거거든요.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안보 질서가 서서히 균열간다는 신호예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작년 군비가 6.2% 늘어서 622억 달러였어요. GDP 대비 비중이 195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죠. 일본이 군비를 이렇게 늘리는 건 중국과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 미국이 예전처럼 지켜줄까? 라는 의구심이 깔려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군비를 14% 늘렸는데 이건 198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에요. 대만 해협 긴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한국은 어떠냐고요?
한국의 국방비는 478억 달러, 2.6% 늘었어요. 시프리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 선제 타격, 보복 능력, 이 3축 체계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해요. 숫자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증가폭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한국은 이미 몇 년째 이 투자를 지속해온 거라서 베이스라인 자체가 높은 거예요.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 군비가 다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 군비만 7.5% 줄었거든요. 세계 1위 군비 지출제가 혼자 줄인 거예요. 이유는 트럼프 2기 들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끄는 것이 주요했어요. 그러면 이 군비 경쟁이 언제까지 갈까요? SIPRI 연구위원은 현재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각국의 장기 군비 목표를 고려할 때 이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군비 경쟁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A가 미사일 100개를 사면 B는 200개를 사요. 이걸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모두가 더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비용이 훨씬 크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이에 전 세계 동맹국들은 미국 믿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챙기자며 역대급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어요. 미국이 싸우는 동안 세계는 조용히 다시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 보여요. 개전 2개월이 지났는데 2차 종전 협상은 일정도 못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란 종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의 재정이 얼마나 버텨날지, 그리고 이 군비 경쟁이 진짜 충돌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균형으로 안착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땅.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세 번째 암살 시도, 그것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워싱턴 한복판 호텔에서 벌어진 겁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잡혔고 대통령은 무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 개인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왜 미국은 대통령 암살 시도가 이토록 반복되는 나라인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또 트럼프가 위기를 넘겼다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160년 전 링컨부터 45년 전 레이건, 그리고 오늘의 트럼프까지 이 반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부터 짚고 갈게요. 범인 콜 토머스 앨런, 31세, 칼텍 석사 출신 교사입니다. 학력만 보면 전혀 예상하기 힘든 인물이에요. 무모한 충동범이 아닙니다. 호텔 투숙객으로 위장해 사전에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보안 검색대가 열리는 타이밍을 계산해서 해체한 장총을 현장에서 조립해 전력 질주한 치밀한 계획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바로 45년 전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은 바로 그 호텔입니다. 역사의 비극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울린 겁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섬뜩한 일치죠.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이 이 호텔을 나서던 순간 총탄이 날아왔어요. 심장에서 불과 2.5cm 거리까지 총알이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달랐어도 미국 역사가 바뀌었을 순간이에요. 생사의 경계에서 레이건이 수술실에 들어가며 의사들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당신들 다 공화당원이었으면 좋겠네. 극도의 공포 속에서 나온 이 농담 하나로 레이건의 지지율은 73%까지 폭등했습니다. 레이건 피격 사건의 범인 존 힌클리 주니어는 정치적 동기가 거의 없었어요.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을 썼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동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남겼어요. 레이건의 보좌관 제임스 브래디는 총에 맞아 평생 휠체어 신세를 졌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총기 규제 법안인 브래디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도 대통령이 같은 호텔에서 같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암살 사건이 나옵니다.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남북전쟁이 끝난 지 딱 5일 만에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암살자 존 윌크스 부스는 총을 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폭군은 항상 이렇게 될 것이다. 부스 입장에서 링컨은 남부를 짓밟은 폭군이었던 겁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과 남부를 짓밟은 폭군, 링컨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단적으로 갈렸고 그 분열이 총구로 표출됐습니다. 링컨 암살 이후 미국은 100년 넘게 그 창처를 안고 갔습니다. 남부 재건을 둘러싼 갈등, 인종 문제, 정치적 보복, 하나의 총성이 한 세기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스스로를 링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링컨을 보라,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표적이 된다. 우연한 비유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역사 활용이에요. 트럼프는 이 역사의 문법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레이건이 수술실 농담 하나로 지지율 73%를 찍었던 것처럼 2024년 버틀러 유세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자, 파이트를 외쳤던 그 장면이 재선의 결정적 모멘텀이 됐던 것처럼 위기를 강인함의 증거로 전환하는 겁니다. 링컨처럼 위대하고 레이건처럼 강인하다. 이 프레임을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아메리칸이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이란과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테헤란은 나를 막지 못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식으로요.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강조하는 이 모순, 트럼프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암살 시도조차 정치적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 인정하든 안 하든 탁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트럼프의 서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질문을 놓치게 돼요. 미국은 역대 대통령 45명 중 4명이 암살당한 나라입니다. 링컨, 가필드, 맥킨리, 케네디, 그리고 수십 명이 암살 시도를 겪었어요. 레이건, 포드, 루즈벨트, 트루먼, 그리고 트럼프까지 3번. 이게 우연의 반복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이 비극은 반복됩니다. 극단적 정치 분열, 그리고 총기 문화. 상대를 에너미, 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가 계속되면 그 분노는 반드시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브래디법을 만들고 총기 쾌제를 외쳐도 2026년 현재도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장총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분열의 온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온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전국을 휩쓸고 있고 지지율은 3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암살 시도가 일어날수록 트럼프 지지층은 오히려 더 강하게 결집한다는 겁니다. 반대층과의 간격은 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지면서요. 위기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심화시키는 연료가 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도 사방이 적입니다. 이란은 수뇌부가 제거된 이후 트럼프와 그 가족까지 끝까지 쫓겠다고 공언 상태예요. 국방부는 워싱턴 육군 베이스에 별도의 방공망까지 도입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정치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자국 행사장에서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링컨 이후 100년, 레이건 이후 45년, 그리고 오늘의 트럼프. 총성이 멈추지 않는 건 총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상대를 폭군이라고, 적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가 계속되면 그 분노는 항상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총성이 미국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큰 폭풍의 전야일지 그건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 동시에 2개의 제재를 날렸습니다. 하나는 이란 석유, 하나는 AI 기술이에요. 근데 이란 석유 문제인데 왜 제재 대상이 이란이 아니라 중국이냐는 게 궁금하시죠?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대형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을 제재 명단에 올렸거든요. 헝리석유화학, 이름이 좀 생소하죠? 이 회사가 중국에서 2번째로 큰 독립 정유사예요. 독립 정유사를 업계에서는 티팟 정유사라고 부르거든요. 주전자처럼 작고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근데 이 티팟들이 이란 석유의 최대 고객이라는 게 문제예요. 헝리 혼자서만 이란산 석유를 수십억 달러어치 사들였거든요. 그러면 왜 중국 정유사가 이란 석유를 사냐고요? 이게 다 돈 때문이에요. 이란은 미국 제재를 받고 있어서 국제시장에서 정상 가격에 석유를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석유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수록 이란은 더 싸게 팔고 중국은 더 싸게 사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한 발 더 나가 이란의 제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 석유를 사는 중국 기업에 직접 제재를 때린 거거든요. 이건 룰이 바뀐 거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압박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석유가 어떻게 중국까지 오냐는 것도 짚어봐야 해요. 공식 루트로는 못 오잖아요. 제재받은 석유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그림자 선단이에요. 그러니까 국적도 불분명하고 보험도 없고 GPS 신호도 끄고 다니는 유령 선박들이 이 석유를 몰래 날라주는 거예요. 마치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밀수 조직처럼요. 미국이 이번에 제재한 선박만 해도 19척이고 관련 해운사가 4곳이에요. 이 선박들이 운반한 이란산 원유가 수천만 배럴에 달하거든요. 배 한 척이 400만 배럴을 날랐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이란 석유의 판매를 총괄한 게 이란 군부 산하 기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헝리가 이란 군대한테 돈을 직접 갖다 바친 셈이 되는 거죠. 미국 재무부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언급했어요. 단순한 에너지 거래가 아니라 이란 군사력을 지원한 행위로 규정한 거예요. 이게 제재의 명분을 훨씬 강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AI예요.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긴급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중국이 미국 AI를 증류해서 훔쳐가고 있으니 주재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외교 채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공론화됐다는 거죠. 이건 꽤 이례적인 움직임이에요. 여기서 증류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AI 증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명 셰프의 요리를 계속 먹어보면서 레시피를 역으로 추적해내는 거예요. 직접 레시피를 훔치는 게 아니라 결과물만 반복해서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AI한테 질문을 수백만 번 던져서 학습시키면 막대한 개발 비용 없이도 비슷한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하냐고요? 미국이 AI 개발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오픈 AI, 구글,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이 수조 원씩 투자해서 만든 모델인데 중국이 그 결과물을 공짜로 흡수해서 자기 AI를 고도화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가 미국 경제에 연간 최대 600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다는 증언이 남았어요. 600조 원이요? 여기서 딥시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작년 1월에 중국 딥시크가 R1 모델을 공개했는데 개발 비용이 미국 빅테크의 10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게 진짜 자체 개발인지 아니면 증류로 미국 AI를 흡수한 건지가 의심받기 시작한 거예요. 오픈 AI는 실제로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에 딥시크가 자기 모델을 증류했다고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어요. 엔스로픽의 최고 책임자 다리오 아모데이는 여기서 한술 더 뜨는 발언을 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엔비디아 H200 칩을 판매한 것을 두고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고 직격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AI 기업 CEO가 자국 정부 정책을 이렇게 날선 비유로 비판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업계의 위기감이 크다는 신호예요. 미국 외환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켰거든요. 칩을 못 팔게 막고 기술 이전도 막고 이제는 AI 결과물 추출까지 막겠다는 거예요. 포위망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맞대응을 시작했거든요. 중국 맞대응 굉장히 흥미로워요. 중국 규제당국이 자국 AI 기업들의 미국 투자자 돈은 정부 승인 없이는 받지 마라고 통보했거든요. 대상이 바이트댄스, 문샷 AI 같은 핵심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메타가 중국 AI 기업 마누스를 인수하려더니 중국 상업부가 제동을 걸었어요. 마누스 경영진한테는 출국 금지까지 내렸거든요. 돈도 막고 인재도 막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요. 석유 제재와 AI 기술 갈등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진 시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에 미국이 두 개의 압박 카드를 동시에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압박일까요? 사실 알고 보면 패턴이 있어요. 작년에 틱톡 문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미국이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더니 결국 미중 협상을 통해 틱톡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재와 기술 압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억울하냐고요? 중국은 AI 증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공격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 주도 AI 판도에 균열을 냈고 미국이 이걸 경계해서 중국 AI 산업 자체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딥시크 이후 유럽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쓰는 기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겉은 미국 스타트업인데 속 모델은 중국산인 경우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압박의 본질은 하나예요. 미국이 중국의 석유 수입과 AI 기술력을 동시에 조이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로 먹고 사는 지금을 막고 AI로 먹고 살 미래까지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이 더 자급자족 체계를 서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봉쇄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두 이슈가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이 이중 압박, 중국을 결국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UAE가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60년 동안 유지해온 멤버십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난리냐고요? UAE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이에요. 석유 파는 나라들의 모임에서 석유 부자가 스스로 나간 거거든요. UAE는 하루에 원유를 340만 배럴씩 뽑아내는 나라고 전 세계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도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한테 석유는 그냥 자원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인 거예요. 그럼 오펙은 뭐냐? 쉽게 말해서 석유 파는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팔자고 짜는 모임이에요. 1960년에 만들어졌고 한때는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85%를 이 카르텔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이 감산한다고 하면 전 세계 기름값이 올라가고 여러분 주요소 영수증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냥 석유 동맹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좌우지하는 권력 집단인 거죠. UAE는 1967년부터 이 모임에 있었어요. 심지어 UAE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생기기도 전에 아부다비 토 후국 시절부터 멤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멤버십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 60년짜리 멤버십을 왜 갑자기 내던진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UAE는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석유 뽑는 시설을 미친 듯이 확장했어요. 목표가 하루 500만 배럴이에요. 근데 오펙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340만 배럴만 팔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는 다 해놨는데 팔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공장 풀 가동할 수 있는데 절반만 돌리라고 강요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UAE는 몇 년 전부터 오펙 안에서 계속 불만을 표시해왔어요. 여기서 UAE의 수입 구조를 한번 볼게요. UAE는 원유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름 한 배럴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이 사우디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져도 UAE는 돈을 버는 구조예요.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 많이 파는 게 훨씬 이득인 나라인 거죠. 반면 사우디는 어떠냐? 사우디는 오펙의 맹주예요. 오펙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나라고 감산을 통해 유가를 높게 유지하는 게 사우디한테는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사우디는 조금 팔고 비싸게, UAE는 싸더라도 많이 팔자는 입장이에요. 같은 모임 안에 있는데 원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근데 경제적 갈등만으론 60년 멤버십을 깨지는 않죠. 탈퇴 카드를 협상 레버리지로 쓴 적은 있어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결정적 방아쇠가 뭐냐? 바로 이란 전쟁이에요. 걸프 지역 나라 중에 UAE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분쟁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UAE는 반격을 원했겠죠. GCC, 그러니까 걸프 협력회의라는 중동 6개국 협의체가 있어요. UAE는 거기서 사우디, 타타르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이란 치자는 거죠. 근데 사우디는 침묵했어요. 이스라엘 편처럼 보일 수 있고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뭉쳐서 못 싸우겠으면 경제도 따로 가겠다. 정치적 연대가 깨지니까 경제적 연대도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UAE가 오펙 탈퇴를 선언한 날이 하필 GCC 긴급 정상회의가 열리던 날이었거든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요. 이건 우리 이제 독자 노선 간다는 선언인 거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한테 호재입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오펙을 전 세계를 등쳐먹는 카르텔이라고 비판해왔어요. 취임하자마자 사우디한테 기름값 낮추라고 압박했고요.
근데 UAE가 오펙에서 나와서 마음대로 증산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기름값 내려가고 오펙 힘 빠지고 미국 영향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UAE도 그걸 알고 움직인 거예요. 트럼프의 외교적 총애를 받는 것, 이게 단순한 친분이 아니에요. 미국의 안보 우산, 투자 유치, 기술 협력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UAE는 이미 이스라엘과 2020년에 수교를 맺은 나라고 미국 이스라엘 라인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걸프 국가예요. 오펙 탈퇴는 그 방향을 공식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우디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우디 입장에선 엄청난 타격이에요. UAE는 오펙 내에서 생산 여력이 또 많은 나라였거든요. UAE가 빠지면 사우디 혼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향후 사우디가 유가를 안정시키려면 혼자 모든 짐을 져야 한다고 분석해요. 더 큰 문제는 도미노예요. 이미 오펙에서 나간 나라들이 있어요. 카타르는 2019년에 나갔고 에콰도르, 앙골라도 떠났어요. 근데 이번엔 규모가 달라요. UAE는 핵심 멤버거든요. 한 분석가는 이걸 두고 오펙 종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UAE 탈퇴 이후 다른 나라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 있어요.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어서 유가에 즉각적인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UAE가 하루 500만 배럴까지 증산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전문가들은 지금 배럴당 110달러인 유가가 내년엔 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하루에 뽑아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인데 이걸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뭔가 흔들리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미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오펙 질서까지 흔들리면 유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물가, 운송비, 전기요금 줄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UAE가 오펙을 칼퇴하고 증산에 나서면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UAE는 요즘 한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원전, 건설, 방산까지 협력이 깊어지고 있는데 UAE가 미국 이스라엘 라인에 더 밀착할수록 한국의 외교 세법도 복잡해져요.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인 거죠. 반면 오펙에 남아있는 나라들, 특히 나이지리아나 가본 같은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들은 생산 단가도 높고 경제 다각화도 안 돼 있어요. UAE가 싸게 많이 팔면 유가는 내려가고 이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결국 오펙 내부에서도 균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UAE의 오펙 탈퇴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사건이에요. 첫째, 오랫동안 쌓인 경제적 불만의 폭발. 둘째, 이란 전쟁으로 드러난 걸프 연대의 균열. 셋째, 석유 시대가 저무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 세 개가 하나의 결정으로 나온 거예요. 겉으론 그냥 탈퇴 선언 하나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중동 지정학의 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60년짜리 석유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